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금요일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저는 강수영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소식들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계환 정치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첫날 그 인사 바로 시작됐고요. 국무회의, 첫 국무회의 진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행보들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장관 인사라든지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이상한 소식들이,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소식들이 보수 언론을 통해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 두 사람을 위한 사실상의 독립된 수사청이 혹은 기소청이 생기는 거 아니냐. 메가톤급 특검법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특검법 통과의 여파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사진사 논란, 또 희한한 구급 행정 요원이 있습니다. 이 마포대교 사진 기억하시죠? 그런 사진들을 찍었던 사람이 정말 엽기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과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스픽스 방송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거론되는데 실제 들어간 분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지 않은 분 중에서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네.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덜 돼서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실제로 이제 검토 대상인 사람은 언론에서 갑자기 검토 대상으로 해버리니까 혹시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이 본격적으로 여론을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검토되고 있다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아예 못 가게 하려고 퍼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생각도 하고 있어서 지금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소위 말하는 하마평만 가지고 간다 안 간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버리면 당사자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고, 예. 또 일각에서는 본인이 가기 위해서 미리 아예 언론에 흘린다라고 사전 하는 또 작업하고 있다. 오해까지 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각 커뮤니티, 소위 말하는 톡방들의 네. 그 이름 명단들이 이미 20명 가까이 나돌고 있어요. 많이 돌았죠. 근데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번에 총리 후보가 되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이 모르셨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6월 4일 이제 12시 30분 정도에 이재명 후보가 현장에 와서 수락 연설을 할 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의원님들하고 속닥속닥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그때쯤에 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어제 이제 선대위 공보단 마지막 이제 해단식 겸 예. 회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규현 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쭤봤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여쭤봤는데, 예. 미리 축하받는 기분이긴 한데 나에게 어떤 연락이 온 건 현재 없다. 예. 그래서 아직 그 예. 수준이라는 게 미미하니까 이런 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난감하겠네요. 김경수 지사도 뭐 본인이 행안부 장관으로는 뭐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조선일보 이걸 써버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본인 전혀 모르는데 라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라는 게 이제 김경수 지사의 반응이었고, 그러면 지금 실제 검토되고 있는지 이것도 모른다. 연락 받은 바가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와버렸으니까 김경수 지사 유력하다라고 하니까 이 조선일보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민주당 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이거 뭐야? 물 먹이는 거 아니야? 아예 특정인을 거론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검토할 때
뭐 주요한 고려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실제로 네. 단독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당사자가 대상이 되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언론에서 먼저 이제 네네.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면 이게 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심정이다라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제작진이 지금 자막을 띄웠는데 유력 검토에 물음표를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발 기사 이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물음표 넣어주시고 오늘도 이제 썸네일도 그렇게 나갔죠. 이제 네. 유력 검토라고 하는 그게 이제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검증 대상에 뭐 올라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김경수 행안부 장관 임명 사실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대통령실로부터는 전혀 확인을 할 수 없고 이거는 그러면 당사자가 이제 얘기를 들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후보로 돼 있고 검토되고 있는 분 이제 이분은 연락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기가 어렵다. 또는 내가 지금 바로 장관을 맡아서는 되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의사는 전달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 검토 대상에 올라 있고 검토하는 중에 당연히 이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니까 혹시 약점 그리고 뭔가 좀 빌미가 제공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본인과 인사를 담당하는 쪽에서 일부 의견은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소통이 없다라고 제가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와 통화했던 분에게 제가 직접 이제 들었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혹시라도 김경수 지사가 역량이 충분한데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장관을 해도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으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해명도 해드리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말씀에 보태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희 대선일 한 3일 전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유망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몰랐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유시민 장관님 주변에 계신 어떤 분하고 좀 친한 인적 관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삼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까지 정말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네. 그 당시 우리가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전 대표님의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들의 저항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출발점에서부터 어떤 훼손을 끼치기 위한 방해 공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예. 그 시점에 잘 저희가 기억하다시피 유시민 장관님의 발언과 관련된 보도들이 일제히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튜브 상에서 유시민 뭐 작가님이 얘기하는 거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서 헤드라인에 쓸 정도면 이게 어쩌면 지금 우려하시는 바처럼 좋은 인재들이 이미 레거시 미디어에서 여론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려는 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듭니다. 말씀인데 예.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총리 후보로 실제 검토가 되고 본인이 매우 정중하게 좀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인정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대선 과정에 걸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유시민 작가만 한 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흔들릴 때도 일관되게 왜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정말로 선명하게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냈다는 면. 두 번째는 장관을 했고 또 지금도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 식견들이 남다르기 때문에 총리 제안을 했고 그리고 상고초려까지 했지만 본인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이제 이 상황. 뭐 그다음 이제 순서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원래 비서실장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김민석 국무총리를 시키자. 그러니까 차선으로 이제 선택한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취재를 해보면은 이렇게 논의가 됐다는 게 확인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확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전언들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우리가 논평의 가치가 있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김경수 지사 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선일보가 이렇게 유력이라고 이제 써버리면서 예. 이게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현실적으로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에서 이걸 썼다, 오마이뉴스에 썼다. 뭐 그러면은 누군가 유력한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김경수 지사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 같으면 예. 조선에서 이것을 이제 다루어 버리니까 김경수 지사 이것 때문에 오해받고 물먹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제 통상적인 호사가들의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예.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요, 저도 안 그래도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저도 여쭙고 싶었는데 그 대선 날 새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선이 확실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새벽에 문화일보에서 처음 보도가 나왔거든요. 뭐 인선에 대한 문제들이 인사에 대한 화만평이 오는 사람 인물이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보니까 조중동에서 훨씬 빨라요. 인사에 대한 내용이 자꾸 먼저 나와요. 그리고 들끓었던 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약간 곁다리인 것 같고 오광수라는 그 불명확한 카드를 딱 던지면서 거죠. 완전히 그냥 논란에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도 김경수에 대한 행안부 장관 이거는 논쟁적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또 하필 또 조선일보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렇게 뭔가 떡밥 던지는 느낌, 이렇게 자중질환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김경수 지사 카드가 논란이다라고 하는 거 좀 많이 나가는 거고요. 토론이 필요하다. 뭐 토론이 필요하다는 뭐 네. 각자 뭐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각자 이제 찬반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후보로 뛰었고 원래 이제 경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으로는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될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전제로 예. 호불호는 각기 다르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 본인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여론에 이렇게 먼저 이제 유력이라고 이제 보도가 되면서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면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지금 파악하기로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보안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 예. 맞는 말씀.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인사검증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충분히 되겠다라고 본인만 동의하면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갔을 때 처음 연락을 한다. 예.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도 밤 12시가 넘어서 자정이 지난 뒤에 본인은 연락이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비서실장 연락도 오지 않고 뭐 장관 연락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정부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어떤 자리를 주더라도 자기는 열심히 이재명 하겠다.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제 뛰겠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 밤 12시 반에 국무총리로 결정되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이제 맞는 말씀을 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드리면서 제가 현장에서 목도한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시 30분 내외의 시간에 김미석 그 의원이 현장에 계시다가 전화를 받고 잠시 나가셨다가 한참 있다가 또 들어오셨다가 예. 또 나가셨다가 그 상황을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다가 그 순간에 제안을 하시고 수락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문화일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이제 제가 공보단 내에 있으면서 공보단이 저희 같은 이제 대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장에서 뭐 강효정 대변인처럼 직접 대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쿠에서 고문단이라고 해서 전직 이제 언론 관계자분들이 마크에서 고문 역할을 하면서 언론이 내세우고 있는 뭐 제목이라든지 언론의 논조라든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소통을 하는 뭐 가령 문화일보 출신의 분이면 문화일보 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연합 뭐 조선 저희가 다양한 출신의 분들이 쭉 계셨습니다. 이번에 네. 뭐 그 소통 비서관으로 임명 예정이라고 떠들고 있는 김규현 네.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가장 저희를 골치 아프게 했던 어떤 신문사 중에 한 곳이 네. 문화일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문화일보가 항상 부정적인 뉴스를 제일 먼저 내고 내부에서 은밀하게 나오고 있는 뭐 소통되고 있는 협의 수준의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입단속 소위 말하는 네. 이런 경고가 수차례 이제 공보단 내에서 나왔었는데 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당 내에서도 한번 밝혀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어떤 그러니까요. 예, 단계를 네. 거쳐서 이런 것들이 외부로 새 나갔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예. 그 포인트거든요. 당사자도 모르는데 이 보수 언론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당내 혹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언론에 지금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그 신중하게 주의해야 될 하려고. 점이죠, 정말. 그러니까요. 네. 자, 새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새지 않는데 바깥에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구한테 전원을 받았는데 이거 이렇게 유력하게 검토한다는데 그거 맞아? 나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이것은 대통령실의 인사라인과 전혀 관계없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검토하는 것이 나왔느냐, 대통령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민주당과 뭐 유력한 민주당의 유력한 뭐 인사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쓰거나 뭐 여러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바깥에서 우리 정보제 같은 걸 보고 그냥 썼다. 뭐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지금 국무총리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맞는 게 50%도 없고 뭐 50%가 뭡니까? 뭐 90%는 다 그렇죠. 틀렸더만. 다 틀렸죠. 네. 틀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도 쓸 수도 있고 뭐 안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이제 새 나간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건 새 나갔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 이미 이제 나와서 일단 보도된 내용이 어떤 경로나 과정이냐는 것을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어떤 하나도 어떤 이제 어느 하나도 지금 단정적으로 우리가 보기는 볼 어려운 수는 것 없죠. 아니냐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 진짜 여차하다는 이제 보수 언론이 완전히 소설을 써가지고 자중질환을 유도하는 여사도 드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검토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임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의제의 결국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이 실용의 상징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복잡하게 그래서 다른 인사를 지금 하지 못하는 그 어느 지점에 꽉 막혀 있는 것이 오광수 변호사에 대한 이제 민정수석 임명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는 아마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좀 없던 일로 정리가 되거나 양자택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제가 조금 이제 취재해 본 바에 의하면 오광수 변호사만 민정수석 그 예비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 출신이 현재 이제 잘못 가고 있는 이 검찰과 관련된 개혁의 속내를 잘 까보고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지점에서 고민이 있는 것인데 또 반대로 이 검찰 경험이 없는 이제 변호사 출신이나 법조계 출신의 분들도 물망에는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예. 조금 아쉬운 면 민정수석과 관련된 많이 그 하셨죠. 점에서 예.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고찰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전언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그 이제 절대절명의 국민적 열망을 이제 반영해서 어쨌든 검찰 개혁은 제 1순위라고 우리가 놓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제 상황을 저도 정서적으로 오광수 지금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오광수 변호사를 이제 임명하는 게 맞느냐, 뭐 정서적으로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죠. 대다수 평론가들이 그럴 것이고 예.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특수부 출신 자 변호사를 쓰느냐, 이게 이제 절대 다수의 지금 의견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풀어낼 것인지는 결국 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그걸 보고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이것은 받아들이자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예. 본인이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고 이것은 돌파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가야 될 것이니 참 최종적인 결정까지는 굉장히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특수 검사 출신이신 분이 서지영 검사님이신데
이분들하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특수통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도 우려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분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의 눈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광수 이분이 뭐 우리가 살아온 이력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중간중간 또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이나 태세가 바뀌느냐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대중들에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할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한 분만 더 제가 짚어보면은 정무수석에 우상호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 검토라는 퀘스천 마크 달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청자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웃으면 웃어드리면 이건 대답은 안 되죠. 설명해야 되죠. 제가 이제 그 실제 그런지 아닌지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예, 댓글이 워낙 많이 올라오고 아니,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런지 예. 아닌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정무수석으로는 이제 정치인 출신이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이해관계든 또는 이제 정부적 판단을 할 때 필요한데. 가교 역할을 잘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제 감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호흡을 잘 맞춰서 할 수 있겠느냐? 자, 지금 비서실장이 강훈식 의원이 네. 맡게 되어서 이제 쓴소리 예. 반대되는 의견은 다 모아갈 건데 여기에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러면 우상호 의원 전 의원이 전 대표가 이제 국회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풀어나갈 때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러면은 사람이 없어서 쓴다? 아니면 내년에 강원도지사 이야기도 나오니까 선수로 좀 기용해서 쓰다가 강원도지사로 나가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 요렇게 쓰겠구나라고 하는 완벽한 또는 좀 대단히 정교하게 딱 짜여져 있는 뭔가 프로세스에 의해서 간다는 느낌이 좀 덜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올려보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무수석은 의외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죠. 인재들이 아마 차고 넘칠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도 또는 이제 전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든 누구든 이런 걸로 본다면 우상호 전 대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는 저는 확률이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워낙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안 좋은 기억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거의 뭐 우상호 의원 이야기 꺼내기도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한다는 댓글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호 전 대표가 정무수석이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어떤 좀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 이미 취재를 해놓은 이런저런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들도 있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아마 쓸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1, 2순위에 배치하고 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럴 필요성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하여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인재풀이 좁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좁은 인재풀 안에서도 한 사람만을 이제 후보군에 두고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것이 네. 통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지금 유력 검토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만 이 우상호 의원 말고도 다른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이다. 2순위, 3순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방식이 적어도 3배수는 염두에 두고 항상 생각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 딱 찍어놓고 이거 한번 흘려가지고 여론 한번 볼까 이러지는 않으시고, 그리고 분명한 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어떤 인사가 됐든 추후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처럼 대충 그냥 뭉개고 뭐 그냥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실적이 뭐가 있어서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는 분명히 설명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몇 분의 인사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의 방향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좀 현실적으로 저한테 읽히는 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의 열망, 지지자들의 열망은 엄청 강력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것을 뒤집고 완벽한 개혁과 혁신을 예. 이루어주길 바라고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런 그 속도나 열망의 크기를 다 안고 갈 경우에 이게 엇박자가 나거나 사회적 분란의 요소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국민적 열망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이해합니다. 존중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속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 참모라고 해야 됩니까? 책임자 또는 권한자가 뭔가 일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되 전체적인 속도는 늦추지 않는 정도에서 개혁의 방향들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속도가 빨라서 박수를 받는 경우 개혁 과제 중에서 예. 그것은 민생과 이제 당장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문제는 속도로 빨리 가서 해결해야 이제 효과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국민적 합의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 특검법, 3법 이것은 뭐 속도전으로 가서 이제 끝장을 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건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 국회 관계를 여야 간의 협치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정부 수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국가의 개혁 과제를 교육, 뭐 연금, 뭐 의료개혁, 뭐 엄청난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당위는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실제 실행할 때는 충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들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예.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지금 홍보수석이 누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언론 운동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자 언론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언론 안에서도 좀 자기 색깔이 균형감 쪽에 좀 강조가 돼 있고 좀 이념적 색깔이나 정치적 색깔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람.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어떤 방향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사회적 합의나 공론의 장에서 뭔가 의견을 모아서 이런 것들은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속도와 그리고 내용의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사람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대체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스타일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스타일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뭐 들어갈 왜 마음도 희망을 없으시고 아니 들어갈 뭐 여건도 전혀 안 되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리는 게 바깥에서 우리처럼 힘쓰고 열심히 나라 바꾸자고 외쳤던 사람은 기회 없다.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원래 살던 대로 다 살면 된다라고 제가 주위에 얘기를 하죠.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예.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자꾸 제가 대구 가면은 예. 연락 안 오냐고 청와대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신 거 아니세요? 안 와요, 안 와. 올 수가 없어. 저는 그냥 선봉장으로 싸우는 사람이지.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덧붙이자면 행동주의자, 액티비스트 이런 것들로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거나 실제 본성도 그런 행동주의를 통해서 나는 제일 먼저 나가서 그냥 박살이 나든 죽든 살든 어쨌든 이거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기에 정부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회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지금 말씀이 동의를 하는 게 이제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 또 이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인수인계 기간이 없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비춰보자면 지금 인선 작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쩌면은 손발을 맞추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일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바와 같이 잠시 개혁의 의지가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어두더라도 민생 안정이 지금 먼저다. 지금 뭐 김민석 총리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IMF에 버금가는 지금 경제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민생의 고통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논란을 조금 이 뭐 좀 피하는 방식으로 지금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인사 정책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타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대통령 전용기 하나 탈 때도 정말 절차가 많거든요.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재명 정부는 바로 이륙해서 G7도 가야 되고 뭐 해외 순방도 해야 되고 트럼프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요. 외교 통상 문제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준비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사람들 안정적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있지만 이거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국회에 그 인사청문 요청안이 아마 제출이 돼서
뭐 지금 정당 구조상 이건 뭐 큰 무리 없이 다 되겠죠. 근데 이제 자 정권 출발 시점에 이제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집권 여당의 이제 숙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관문은 총리와 관련돼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이다. 예.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허. 격앙돼 있고요, 국민의힘이. 그것이 가져오는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때 가져오는 후폭풍을 뻔히 알지만 이미 대선에서 41%를 이 자기들 기준으로는 열악한 조건에 41%를 획득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강원 쪽에 압도적 지지를 하는 우리 지지자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아예 전면전 해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강성의 분위기가 지금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인사청문 이제 요청서가 날아왔을 때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고 예. 풀었을 때 가지고 오는 이 협치의 모드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밑거름이 될 텐데 시드머니가 되겠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동의를 받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에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구조상 지금 국힘에서 허니문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가 정말로 묘수풀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무 라인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야간에 어떻게 풀어내야 일단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패스를 지키고 안정적 국정 운영이 기본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일종의 양날의 칼처럼 한쪽은 풀어야 하고 한쪽은 풀어줄 수 없는 그 구조 위에서 어떤 정치적 이제 해법이나 돌파구가 나올지 매우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봐야 한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꾸로 질문하면 네. 합의해서 통과되겠습니까? 아니면 합의 안 될 것 같습니까? 합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지금 발목 잡으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고 지금 특검에 칼날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대로 하여튼 비토를 놓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동력을 떨어뜨리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안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국힘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자유투표에 맡기는 거예요. 당론으로 반대는 하지 말자. 예.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론으로 반대할 분위기가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반대할 이유는 자기들이 찾으면 10가지, 100가지죠. 어저께 권성동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예. 국민들이 이렇게 열망하고 있는 3대 특검 통과시키는 거 대통령 취임 첫날 너희들이 법안 통과시킬 게 이게밖에 없나? 라고 했던 그 말은 절대로 3대 특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 분위기. 그래서 당론으로 반대해버렸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제 임명 동의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됐을 때 세 번째로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쨌든 막아야 한다. 자, 이 국힘은 당론으로 반대하더라도 명분 세워서 그냥 손해볼 각오하면 지금 어떻게 지금 뚫고 나갈 길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면에서 합의, 두 번째는 자유투표. 이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력 아닙니까? 정치력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다선 중진들이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초반 출발을 아주 좀 부드럽게 좀 가고 이것이 이제 여야 협치의 기운을 만들어서 국힘은 국힘대로 살 길을 찾고 국회에서 새로운 또 뭔가 모델을 좀 만드는 중요한 이제 출발 지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게 근데 정치에서의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거 내가 받아줄 테니까 나한테는 이건 줘. 예컨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제부터 좀 염려하시던 게 법사위원장을 국힘에서 내놔라 그런다. 이거 막아야 된다. 막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분간은 법사위원장을 그쪽에 내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지금 개혁 상황이. 과제들이 쭉 네. 남아 있고 네. 내란 종식이라는 큰 과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국민의힘 내부가 많이 분열되고 있다라는 모습이 있고 이번에 이미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턱걸이하는 영상을 올린 걸 가지고도 자중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당권을 노리고 이러는 것이다. 네가 뭐 당 대표 나올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이제 선언을 먼저 하는 것처럼 예. 친한 파 또 이 김문수파 또 뭐 이런 파들이 서로 나뉘어서 당권 경쟁에 이미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번에 단적으로 이제 이런 측면이 또 나왔던 것은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특검
특검법이 이제 통과되는 과정에서 자율 투표에 참가했던 의원이 4명이었죠 국힘에서. 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쪽 안에서의 어떤 단일 대우로 가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 내에 다선 의원님들이 그래서 소통의 창구를 열자고 끊임없이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 만나자. 얘기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힘이 하는 걸 보면 아니 뭐 표가 뭐 190표, 200표 나오면 그냥 가서 뭐 임명동의 투표하고 뭐 자동 통과되는 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야채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되는 것이니 어찌됐든 국회를 복원시키고 여야 간의 정치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국정 운영 5년 동안 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뢰 회복하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하다. 약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국힘의 지금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의원이잖아요.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면 당 대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 사람이 지금 자 이렇게 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인데 이거 당론으로 반대하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기는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해서 국무총리 통과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찍었던 사람도 야 그래도 합의하니까 이제 국힘이 파트너가 좀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이제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뭔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정말 경기를 진작시키고 좀 살림살이도 좀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인사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가 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잠시 안구 정화를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기념사 그리고 멘트, 입장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싱크로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야, 이 영상을 이제 아주 집중해서 보고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한 인물이 저의 눈길 끄네요. 조이대 졸고 있는 건가요? 뭔가요 지금? 예, 상당히 따분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국가 유공자 집안의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국립현충원 대전에 계시고 저희 외삼촌이 동작동 현충원에 계십니다. 예, 지금 말씀에 살짝 울컥해지는데 정말 우리가 미국 같은 국가만 봐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 후손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수준 높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저 같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동적으로 와 닿는다. 그래서 희망적인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이대 씨는 졸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하게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역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폭넓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면에 그 이제 안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민주화 운동을 하면은 다 망한다.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범위에 지금까지 우리가 현충일이라고 하면 국군, 그 다음에 그 참전용사, 또 한국전에 직접 이제 그렇게 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제 우리 그 일종의 이제 선조들인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3대가 망한다고 하는 이제 이 발언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념과 색깔의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폭넓게 찾아서 이제 국가가 책임진 걸 제대로 보여주자. 이건 뭐냐면
대체로 우리가 국군이다, 애국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보수적인 느낌. 그렇죠. 민주화 운동이다,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진보적인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을 아예 통합을 해서 한번 국가가 제대로 합당하게 대우하겠다. 예. 그러니까 대우의 틀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읽혀지는데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편에 서서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실제로 독립운동 후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는 우리 보도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정부에서도 이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서 뭘 해보려니까 일단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예. 두 번째 후손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있는 경우에는 자손들이 그러면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국가가 예우를 해줄 것이냐라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면 방법이 별로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매우 지혜롭게 지금 접근을 하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 독립운동의 후손들이고 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우를 해주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접근 방식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과거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우는 기본이고 네. 지금부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오늘 아마 현충일 기념사에 담겨 있고 저 정도 얘기를 했으면 아마 구체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들은 또 생각이 진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예우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2차적 심리적 가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고 하니 리박스쿨 같은 뉴라이트 세력들 뭐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뭐 추종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을 뿌리 뽑는 것이 진정한 예우다. 맞아요. 예,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제발 그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삶과 희생을 완전 똥치를 하고 있는 저 세력들의 종말을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그때는 박정희의 동원 체제에 의해서 미제국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화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이제 패권주의에 의해서 이제 강제 동원이 되었다, 동원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희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자,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합당하게 국가가 참전용사 대우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이미 그 일종의 공익소송처럼 집단소송 같은 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기도 하던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거기에 민간인 학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인데 거기에 참전해서 희생된 사람도 있지만 그 공간에서 한국군 때문에 희생된 베트남 민간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많죠. 그러면 그 민간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베트남 정부도 이야기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도 아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상황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갖고 있는 그 사실 위에서 거기에 희생된 사람은 우리만 희생됐느냐. 그쪽에도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 인권적 차원에서 또는 우리가 입혔던 피해에 대한 일종의 배상의 측면에서 국가가 이제 다루어야 한다. 이거 우리 피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좀 다루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전쟁이 가지고 오는 이 피해와 고통을 더 이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국가가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동의하는 게 그래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반성과 인정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뉴라이트 계열이 우리 사회에서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본이 계속해서 반성, 인정, 책임을 못 지게 하는 방어막으로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큰 경각심을 갖고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조금 관통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그 연설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익 제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익 제보자들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고발했다는 이유로
폐가 망신하는 이런 국가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본인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의 상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런 보통의 상식이 방기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논평의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예. 사뭇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상화 얘기 나서 방금 이제 속보가 하나 흥미로운 게 나왔는데 경호처에서요 공채와 경채 모두 전면 취소한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시절에 공지됐던 이미 이제 공고가 직전에 떴었죠. 네, 대학가에서도 그 공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채용 절차를 전면 취소한다. 채용 재개 시기는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지가 떴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 정부에서 알받기도 하고 뭐 하여간 참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해코지를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정상화되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무회의입니다. 네, 국무회의 맞습니다. 이제 첫 국무회의가 굉장히 화제였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제 사표 냈던 양반들이 사표가 반려가 돼가지고 이 집 빵신숙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진짜 질문도 오고 가고. 예, 그러니까 3시간 40분 동안 네. 평균 40분 정도 했다 그러거든요. 윤석열 때는 40분 동안 안건 막 100몇 개를 막 하고 말이죠. 20초에 한 번씩 그냥 승인하고 네.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국무회의 첫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이요 모두의 정신을 번쩍 뜨게 했었어요. 이 영상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또 됩니다. 진행합시다. 네, 특별히 뭐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 하신다고요? 그래도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주제 없이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제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자료도 사실 없었고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각 장관이 어떤 또 보고를 할 건지 이런 게 없이 이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저는 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어색한 상황에서 어제 첫 국무회의를 하는데 뭐 아까 의정관이라고 했으니까 사회 보는 그분이 뭐 자기도 떠날 사람이니까 회의를 성의 있게 준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뭐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맞는 회의 체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회의하면 되겠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당연히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 의안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특히 언론들이 다 와 있는데.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논의가 없이 하던 대로 그냥 해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저 자리에서 대통령이 3시간 30분 동안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로 말을 하지 않고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장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주요한 정책들이 진행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는 걸 가지고 지금 새 정부가 받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들어봐야 되니까 3시간 30분이 길다 잘했다가 아니라 3시간 30분 정도는 들어야 예.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외피는 다 알고 있죠. 실제 내부에서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일단 후임이 올 때까지는 좀 있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던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대화 중간 후반으로 가면서 와 원래 이런 게 국무회의였나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국무회의가 3시간 반 동안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최초에 파악할 때는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람을 당신은 나의 사람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다라는 구분이 없이 지금 맡고 있는 자리가 장관이고 그 장관이 관료사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각 구체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의를 파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격이 다르다. 그 예. 격이라는 것은 품격이나 수준이 다르다. 형식이 다르다. 이게 아니고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일종의 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부처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판단해주고 결론 내면 이제 실행력이 생기고 실행력이 생기면 힘이 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관료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국무회의였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네.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부대변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돌아가는 회의 모습들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직접 보셨겠죠. 지금 예. 나온 국무회의와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에 강하시고 항상 본인이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묻고 질문하고 아래서부터 위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재현된 걸로 저는 보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지금 그 지난 6개월간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기에 의해서 대통령이 부재된 상태에서 국무위원 중심으로 우리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론 한 정당의 당대표로서 견제하고 지켜는 봤지만 속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번 국무회의를 3시간 40분에 걸쳐서 진단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저 나와 있는 아이고 내가 욕할 뻔했네. 국무위원들이 계엄 때 국무위원들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그때 동조자들입니까? 아니 동조는 그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국무회의 했니 안 했니 논란 가지고 말이죠. 5분도 안 한 걸 가지고 진짜 국무회의는 저런 거다. 토론이라는 걸 해야지.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이제 책임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국민들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란 동조했다. 왜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책임이 정말로 단순 동의의 수준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만큼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저 사람들은 공적으로 장관이고 공적으로 지금 관료들의 수장이고 공적으로 어쨌든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구분 명확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 얼굴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제 너희들 정권 바뀌었으니까 잘 됐다 하면 저 사람 철몇비 같은 얼굴 보니까 시원하네. 야 기다려 너희들 이제 며칠 뒤에 쫓겨나 라고 이제 하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해야 되는 사람은 그 장관도 기여를 했던 또는 그 사람이 뭔가 피해를 줬던 그 흔적을 가지고 다시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그냥 의견 내고 떠나버리는 사람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자기 이제 역할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장단을 따져보고 살릴 것 그리고 없앨 것 구분하고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 말 맞다나 감정도 필요하지만 매우 이성적인 판단력도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투쟁만 할 상황은 아니고 이제 국정을 또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까지 균형 있게 다 챙겨야 되는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출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매우 똑똑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나라를 다시 세워서 성공시켜야 된다. 성장과 통합을 해내야 한다. 결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을 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롭게 만들 거는 만들어야 한다는 이 과제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41%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또 문제는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안에서 또 담아내야 되는 이런 것이어서 지금까지는 윤석열에 대해서 3년 동안 주구장창 비판하고 끌어내리는데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감정이 존중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 그 성장과 통합이라는 과정에서 양보할 것도 나올 수 있고 양해야 할 것도 나올 수 있고 수용해야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 지지자들이 이제 바뀌어야 하니까 굉장히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소통을 하려면 예. 또 협상을 하려면 똑똑해져야죠. 네. 예,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패를 보일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특검법들이 땅땅땅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그 장면 영상으로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최해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참수작전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내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하시겠습니까? 나라가 이게 뭡니까?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 정권이 바뀐 것의 효용감 빵빵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이고, 저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통과가 됐고요. 거부권 있을 수가 없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을 탈탈 털기 위한 아예 독립된 국가 기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초대형 특검이 예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복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은 법적 기준 엄격하게 적용해서 단죄의 과정이 절차적 하자가 일단 없어야 하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감정에 의해서 죽이는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예. 초대형으로 이번에 특검이 구성되는 이유는 예. 수사의 속도를 빨리 하라는 것이죠. 이거를 6개월, 1년, 2년씩 가져가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드러나 있는 증거만 해도 차고 넘친다. 숨어 있는 증거는 압수수색하면 다 나온다. 당사자들 다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서 내용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걸 물어야 하는데 그래서 특검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특검을 보고 야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상황에서 특검은 국민들이 부여한 그 권한으로 국회가 법으로 정한 그 권한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서 나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대규모라는 말에도 약간 동의하기가 힘든 게 그만큼 대규모의 비리가 있었다. 사건이 크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만 해도 16개의 의혹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물론 그동안 일부 조사된 바가 있긴 한데 수사된 바가 있긴 한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권력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멈췄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뭐 필수 불가결의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예. 아울러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희가 조그마한 그 경범죄만 저질러도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불려가고 예. CCTV 조사받고 해서 처벌받고 벌금 내는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이지 이게 특별하게 유별난 일은 아니다.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네. 그 역할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국힘의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 지금 마치 아닌 것처럼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거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수사하고 예. 그러니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수사 제대로 해서 사실과 진실로 확인내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예.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을 때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마치 대충 넘긴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또 하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특검이 이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자, 청와대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입니다. 완벽하게 구분해서 가야 된다.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상권분립이라는 우리 국가의 기본틀 위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국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제대로 이제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아 돌아가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려면 제가 어제도 국회의원 한 분과 통화하면서 진짜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개혁 과제와 별도로 국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해서 논의해야 한다. 국힘과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것을 국회가 제대로 해결했다라고 할 때 특정 정당을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끝까지 설득하는 이런 국회의 노력과 국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 특히 민주당 당원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6월 13일 원내대표 선출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가교 역할도 중요한 거고 당정 간의 가교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설득을 해낼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에 대해서 선출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분들, 국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네. 이런 말씀도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전부터 또 10,000분이 넘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댓글 진짜 많이 올려주십니다. 오늘 NJ맨님께서 여러분 지금 인사는 부주연급입니다. 오전 대청소가 급하니까 손발 빠른 인사들로만 하는 거예요. 대청소 끝나면 주연급 인사들로 바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새로운 또 시각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디텍터 큐리틀리라는 분은 정밀하게 딱 감지하자. 예, 인사에 관해서 지지자들이 너무 참견들한다. 지지자들 같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지자들이 아니고 권력욕에 분위기 만들려는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제니님께서는 빠르게 해야 할 개혁이 있고 상황을 봐야 할 개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계신데 좋아요 아직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반드시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우리 스픽스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스픽스가 더 멀리 흩어지면 또 좋은 세상 오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혹시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지 마세요. 인터넷 TV 신고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상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픽스몰이 드디어 오픈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저가로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전계환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